저는 김영식입니다. 72세, 한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회사를 이끌었던 사람이죠. 지금은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보이는 건물들이 낯설게만 느껴져요. 제가 설계한 건물은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까요. 아버지, 양로원이 정말 좋은 곳이라니까요. 왜 고집을 부리세요? 아들 민준이 지난주에 또 전화로 했던 말입니다. 민준은 제가 일군 회사를 물려받았어요. 지금은 더 크게 키웠다고 자랑하죠. 며느리 서연은 더 심해요. 아버님, 그 옛날 방식으로는 더 이상 회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없어요.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세상이 변했다고? 건축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삶을 담는 그릇이니까. 하지만 이런 말을 하면 며느리는 눈을 굴리며 남편을 쳐다봅니다. 또 시작이네 하는 표정이죠. 오늘도 저는 일찍 일어나 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낡았지만 정성껏 다린 양복이에요. 지팡이를 짚고 집을 나서는 일상이 제게는 소중합니다. 찾아오는 이 없는 저에게 하루의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이니까요. 제가 설계했던 건물들을 찾아다니는 것, 그것이 제 유일한 낙입니다. 오늘은 강남에 지은 하늘빛 오피스텔을 보러 갑니다. 30년 전 제 나이 40대 중반에 지은 건물이죠. 당시에는 혁신적인 디자인이라 호평받았어요. 저기요, 할아버지, 사진 찍지 마세요. 보안상 문제가 있습니다. 경비원이 제게 소리칩니다. 제가 이 건물의 창조자라는 걸 모르는 거겠죠. 말하려다 그만둡니다.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냥 예뻐서요. 경비원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집니다. 제 나이를 보니 불쌍한 노인으로 보였나 봅니다. 주머니에서 오래된 명함을 꺼내 보여주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참았어요. 이젠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벽에 걸린 TV에서는 아들 민준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저희 회사의 성공 비결은 혁신입니다. 과거의 낡은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건축을 추구하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만든 것들이 낡은 방식으로 치부되는 현실이 참 서글펐어요.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설계 도면들과 건물 사진들이 가득했죠. 이것들이 제 인생의 증거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제 삶의 흔적이에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제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다시 과거로 돌아가 봅니다. 1970년대 초반,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던 날이 생생합니다. 부모님은 가난한 시골에서 저를 대학까지 보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동기들보다 항상 몇 시간씩 더 도서관에 남아 설계도를 그렸어요. 영식 씨, 또 밤새셨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후배 박미영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합니다. 미영이는 건축학과 2년 후배였죠. 예쁜 눈웃음과 진지한 태도가 매력적이었어요.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연이 시작되었죠. 선배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능성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봐요. 이영희의 이런 생각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건축을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사람을 담는 그릇으로 보는 시각이 특별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생각에 깊이 공감하며 가까워졌습니다. 졸업 후 저는 작은 건축사무소에 취직했어요. 월급은 적었지만 경험을 쌓기에 충분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자신만의 설계를 그리며 밤을 지새웠죠.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선배의 도움으로 작은 상가 건물 설계를 맡게 되었습니다. 영식아, 내 아이디어가 신선하더라. 한번 기회를 줘보마. 그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밤낮 없이 일해서 만든 설계는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 성공을 바탕으로 더 많은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죠. 27살, 제 이름을 딴 영식건축을 설립했습니다. 사무실이라고 해봐야 반지하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 자체로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이영희와의 결혼은 그로부터 1년 후였습니다.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우리는 작은 월세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죠. 이영희는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면서도 저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여보,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더 따뜻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이영희의 조언은 항상 제 설계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설계도 앞에서 토론하곤 했죠. 그렇게 우리만의 스타일이 만들어졌어요. 사람 중심에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 저희의 철학이었습니다. 결혼 2년 차, 아들 민준이 태어났어요.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았을 때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내 핏줄, 내 아들, 민준이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죠. 미영아, 우리 민준이 위해서
내가 최고의 건축가가 될게. 절대 고생시키지 않을 거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80년대 초 부동산 개발 붐을 타고 회사는 급성장했어요. 김영식 스타일이라는 말이 업계에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독특하면서도 실용적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축이라는 평가였죠. 저희 가족은 강남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민준이는 좋은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고 미영이는 더 이상 일하지 않고 가정에 충실했어요. 겉으로 보기에 우리 가족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가족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회사가 성장할수록 저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되었죠. 민준이가 5살 되던 해 처음으로 아들의 생일 파티를 놓쳤어요. 큰 프로젝트 미팅이 겹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일이 중요하니까요. 이영희는 표면적으로는 이해해주는 척했지만 눈빛에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그땐 그저 조금만 더 참으면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일이라 자기 합리화했죠. 사업은 번창했어요. 88올림픽을 앞두고 건설 붐이 일어났고 저희 회사는 여러 중요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직원 수는 100명을 넘어섰고 회사는 강남의 큰 사무실로 이전했죠. 언론에서는 저를 한국 건축의 새로운 얼굴이라고 소개했어요. 영식이 형, 이제 대기업이네. 자네 정말 대단해.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기뻤지만 집에 돌아오면 왠지 모를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내와 대화는 점점 형식적으로 변해갔어요. 아들 민주는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지만 저와 눈을 마주치기조차 어색해했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부모 직업 소개를 해야 하는데 올 수 있어요? 민준이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정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죠. 결국 그날도 중요한 투자자 미팅 때문에 가지 못했어요. 미영이가 대신 갔다 왔습니다. 민준이가 많이 실망했어요. 친구들 아빠는 다 오셨대요. 아내의 말에 죄책감이 들었지만 지금은 회사가 중요한 시기라며 또다시 자기 변명을 했습니다. 미영이는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이가 병원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무심코 감기야? 라고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미영이의 대답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유방암이래요. 초기지만 수술이 필요하대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희 회사는 역대 최대 규모의 복합상업단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어요. 수백억 원이 걸린 사업이었죠. 이영희에게 수술 후 곧 나아질 거라고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다 알아볼게. 일단 이번 프로젝트만 마무리하고. 이영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쓸쓸한 미소만 지었죠. 저는 그 미소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수술 당일 저는 회의 중이었습니다. 중간에 빠져나와 병원에 가려 했지만 중요한 결정 사항이 계속 생겨났어요. 결국 수술이 끝난 저녁에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가 혼자 병실에서 울고 있었어요. 아빠는 왜 이제 와요? 엄마가 아파도 일이 더 중요해요? 12살 아들의 원망, 어린 눈빛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영희는 마취에서 깨어나 제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당신 바쁜 거 알아요. 그 담담한 말투가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사 일에 매달렸어요. 항암 치료 중인 미영이를 자주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는 친할머니 집에서 지내며 학교를 다녔고요. 그리고 미영이는 1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해외 출장 중이었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려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민준이는 제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어요. 13살 소년의 눈에 맺힌 원망과 슬픔이 너무 깊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을요. 이영희가 떠난 후 저는 일에 더 몰두했습니다. 슬픔과 죄책감을 잊기 위한 방법이었죠. 회사는 더욱 성장해 중견건설회사로 자리 잡았어요. 하지만 집에는 더 자주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민준이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갔죠. 아빤 항상 그래.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아. 고등학생이 된 민준이의 쌀쌀한 말투에 상처받았지만 뭐라 반박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니까요. 대학 입시 면접날에도 졸업식에도 빠졌으니까요. 회사가 커질수록 제 책임은 더 무거워졌고 늘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민준이는 명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어요. 건축에는 관심이 없더군요. 오히려 제 일을 비판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빠, 요즘은 효율성이 중요해. 아름다움만 추구하다가는 시장에서 도태돼. 그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관계 회복을 위해 대화를 이어갔어요.
민준이가 대학 졸업 후 미국으로 MBA 유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도 적극 지원했습니다. 아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싶었거든요. 민준이가 유학에서 돌아온 후 저는 그를 회사에 영입했습니다. 30대 초반이 된 아들은 이제 당당한 경영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를 부사장으로 임명하고 실질적인 경영권을 조금씩 넘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회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민준이의 포부가 대견했어요. 하지만 곧 의견 충돌이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수익성과 효율을 최우선시했고 저는 건축의 본질과 가치를 강조했죠. 이 설계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좀 더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아들의 지적에 저는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건축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야.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예술이라고. 이런 갈등은 점점 깊어졌어요. 어느 날 민준이 외국 투자자들을 회사에 데려왔습니다. 대규모 자금을 투자받아 회사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저는 그 방향성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아들을 믿기로 했어요. 투자 계약서를 좀 검토해 볼게. 그런데 회사 변호사가 은밀히 저를 찾아왔어요. 회장님, 이 계약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영권이 투자자들에게 상당 부분 넘어갈 수 있어요. 즉시 민준을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 회사를 팔아넘기려는 거야? 민준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아버지, 시대가 변했어요. 혼자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면 이런 투자가 필요해요. 결국 저는 그 계약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느새 민준은 이사회의 지지를 얻어 회사 지분을 확보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미처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직원들도 민준 편에 서 있었어요. 영식 회장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명예회장으로 물러나 주셨으면 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망연자실했어요.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에서 쫓겨나다니, 그것도 제 아들에 의해서요. 민준은 제 앞에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최선의 결정입니다. 명예롭게 물러나세요. 그날 저는 사무실 짐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30년간의 기억이 담긴 공간을 떠나는 발걸음이 무척 무거웠어요. 직원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제가 키워낸 사람들인데 이젠 저를 낯선 사람처럼 대하더군요. 김영식 건설의 새로운 출발을 알립니다. 이제 우리는 KY 글로벌로 재탄생합니다. 다음 날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제 이름마저 지워버리다니. 민준은 기자회견에서 당당히 말했죠. 낡은 패러다임을 버리고 혁신적인 경영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도, 회사도, 그리고 아들마저도요. 회사를 잃은 후 몇 달 동안 저는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뭘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50년 넘게 매일 아침 설계도를 그리고 현장을 돌아다녔는데 갑자기 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명예회장님, 월급은 계속 지급해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민준이 비서를 통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달리 수입원이 없었기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강남의 큰 집에서 나와 지금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전 재산의 대부분이 회사 주식이었는데 이제 그 가치는 제 손에 있지 않았으니까요. 아들 내외는 가끔 형식적인 방문을 했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항상 시계를 자주 보며 빨리 자리를 떠나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버님, 양로원을 알아봤어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간호사도 24시간 있고. 서연의 말에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들 눈에는 제가 그저 처리해야 할 문제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집에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설계한 건물들을 돌아보는 것으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제가 설계한 첫 상업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위로 우산을 받쳐주었습니다. 선생님, 비 맞으시겠어요? 이 건물 좋아하세요? 젊은 여성이었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지적인 느낌이 났습니다. 무심코 대답했지요. 내가 설계한 건물이라서요. 그 말에 여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김영식 선생님이세요? 놀라웠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저를 알아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습니다만 어떻게 아셨지요?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이지원이라고 해요. 건축학과 박사과정 중인데 선생님 작품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어요. 믿기지 않네요. 여기서 뵙다니. 우연한 만남이 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지원 씨와 근처 카페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제 건축, 철학과 작품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사람 중심 공간론은 현대 건축에도 여전히 유효해요. 요즘 건축가들이 잊고 있는 중요한 가치죠. 그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 제 생각을 이해해준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요즘 젊은 건축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지원 씨는 열정적으로 현대 건축 트렌드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환경 친화적 설계, 공유 공간의 중요성, 디지털 기술의 활용 등 새로운 개념들이 흥미로웠어요. 저도 모르게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과 스터디 모임이 있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와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의 경험을 듣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망설였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에 수락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저는 오랜만에 재건축 이야기를 했어요. 젊은 학생들이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그들 눈에는 제가 구식 건축가가 아닌 존경받는 선배였거든요. 김영식 선생님의 하늘빛, 오피스텔은 저에게 건축가의 꿈을 심어준 작품이에요. 처음 봤을 때 건물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학생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작품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지원 씨와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건축계의 최신 소식을 전해주었고 저는 그녀에게 제 경험을 들려주었죠. 선생님, 이 설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인데요. 지원 씨가 보여준 설계도는 참신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솔직하게 조언했어요.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어. 그리고 자연광이 들어오는 각도를 고려하면 이쪽 창문 배치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지원 씨는 진지하게 듣고 즉시 수정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저도 배웠어요. 젊은 감각과 제 경험이 만나 더 좋은 결과물이 탄생했거든요. 어느 날 지원 씨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국제건축 공모전 소식 들으셨어요? 주제가 세대를 아우르는 노인 친화적 문화 공간이에요. 선생님과 함께 참가해보면 어떨까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이미 현역에서 물러난 노인이 무슨 공모전이야 싶었죠. 하지만 지원 씨의 열정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집에 돌아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미영이 떠난 후 계획했던 특별한 프로젝트 설계도가 있었어요. 미영이가 암투병 중 사람들이 몸과 마음의 치유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던 말에서 영감을 받아 구상한 것이었죠. 그 도면을 꺼내 먼지를 털었습니다. 다음 날 지원 씨에게 그 설계도를 보여주었어요. 그녀의 눈이 빛났습니다. 선생님, 이건 정말 놀라워요. 현대적인 요소만 조금 더하면 완벽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설계를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경험과 그녀의 신선한 아이디어가 만나 시너지가 생겼어요. 오랜만에 설계에 몰두하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KY 글로벌 비리 의혹, 검찰 수사 착수라는 헤드라인이었어요. 민준이 이끄는 회사가 대규모 디자금 조성과 입찰 비리로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무리 우리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민준은 여전히 제 아들이니까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뉴스 보셨어요? 지원 씨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회사 일은 이제 나와 상관없으니까. 하지만 마음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회사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는 일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지원 씨와 함께 공모전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미영이를 위해 구상했던 설계도를 기반으로 현대적인 요소와 기술을 접목시켰어요. 그 과정에서 지원 씨의 지식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 부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에너지 효율이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옥상 정원은 치유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설계도는 점점 완성되어 갔습니다. 생명의 정원이라 이름 붙인 이 프로젝트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지향했어요. 건물 중앙에는 큰 정원이 있고 그 주변으로 문화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이 조화롭게 배치되었습니다. 이 공간은 어린이들이 노인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장소로 활용하면 어떨까요? 세대 간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지원 씨의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토론하고 수정했어요. 때로는 의견이 충돌하기도 했지만 그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창작의 기쁨을 다시 느끼게 해준 지원 씨에게 감사했어요. 공모전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작업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지원 씨의 제자들도 와서 도움을 주었어요. 젊은이들과 함께 작업하는 것이 신선했습니다. 그들의 에너지와 아이디어가 저를 젊어지게 했어요. 선생님, 제출 준비가 거의 다 됐어요. 이번 공모전은 우리가 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원 씨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도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또다시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KY글로벌 김민준 대표 도주 중에 체포, 회사 자금 수백억 횡령 혐의.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그런 짓을 했다니 어떻게 제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지? 가슴이 미어졌어요. 지원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문제야. 너까지 걱정할 필요 없어. 하지만 마음은 계속 흔들렸어요. 공모전 제출 직전, 결국 저는 민준이 구속된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면회실에서 만난 아들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떨군 민준이는 제가 기억하던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왜 오셨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원망해야 할지, 위로해야 할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간신히 물었습니다. 민준은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어요.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을 맞추지 못했죠. 한번 손을 대기 시작하니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일군 회사를 이런 식으로 망치다니.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제 아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법적으로는 최선을 다해 도울게. 하지만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모든 걸 망쳐버렸어요. 그 말에 갑자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망친 건 회사뿐만이 아니야. 내 평생의 신뢰와 명예도 함께 무너뜨렸어. 민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김영식 선생님 맞으시죠? 돌아보니 한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민준의 아들, 제 손자 현우였어요. 대학생이 된 현우는 제가 마지막으로 본 어린 소년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어색한 인사를 나눴습니다. 현우는 저를 커피숍으로 이끌었어요. 그곳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가족이 많이 무례했다는 걸 알아요. 특히 아버지가.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저도 학교를 그만둬야 할지 모르겠어요. 현우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제 손자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현우야,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알아볼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준에게 분노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저지른 잘못의 책임이 부분적으로는 저에게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로서 제대로 된 가치를 전해주지 못했으니까요. 공모전 제출 마감일, 지원 씨와 함께 설계도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생명의 정원은 우리 둘의 혼이 담긴 작품이었어요. 제출 직전 지원 씨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설마 이 프로젝트를 포기하시는 건 아니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끝까지 가보자. 이건 미영이에게 약속한 일이니까. 그렇게 우리는 공모전에 작품을 제출했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공모전 결과 발표일, 지원 씨와 함께 발표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이 72에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다음은 대상 수상작 발표입니다. 수상자는 생명의 정원, 김영식, 이지원 팀. 지원 씨가 환호성을 지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수십 개국에서 온 유수의 건축가들을 제치고 우리가 대상을 받다니. 축하합니다. 세대를 초월한 협업으로 만든 이 작품은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건축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심사위원장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세대를 초월한 협업, 그것이 바로 지원 씨와 제가 이루어낸 것이었죠. 시상식 후 많은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김영식 선생님, 건축계의 전설이 이렇게 돌아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어떤 기분이신가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지 않았어요. 항상 여기 있었고 단지 조용히 지내고 있었을 뿐이죠. 건축에 대한 나의 사랑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날 저녁, 건축계의 전설 김영식의 귀환이라는 헤드라인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갑자기 잊혀졌던 제 이름이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어요. 여러 건축회사와 투자자들이 연락해왔습니다. 김 선생님, 생명의 정원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건설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놀라웠습니다. 공모전 출품작이 실제 프로젝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지원 씨와 밤늦게까지 투자 제안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발신자는 며느리 서연이었습니다. 아버님, 도와주세요. 민준이가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요.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술만 마시고 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민준이에 대한 분노와 걱정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제 아들이었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아? 서연이 알려준 주소는 강남의 한 술집이었어요. 도착해보니 민준이는 혼자 구석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몰라볼 정도로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민준아, 제 목소리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어요. 아버지 왜 오셨어요? 저 같은 실패자를 보러. 자리에 앉았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 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민준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모든 걸 망쳤어요. 회사도, 가족도, 아버지의 명예도. 그를 바라보니 어린 시절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후 혼자 키우려 했지만 회사 일에 치여 제대로 돌보지 못했죠. 어쩌면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저의 부재였을지도 모릅니다. 민준아, 끝이 아니야.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해보자. 민준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떡해요? 회사는 파산 직전이고 저는 곧 재판을 받아야 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원 씨였어요. 선생님, 좋은 소식이에요. 서울시에서 생명의 정원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내일 시장님과 미팅이 잡혔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것이 우리가 다시 시작할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민준아, 내가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해. 그런데 도움이 필요해. 민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도울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말을 끊었습니다. 넌 경영에 관한 지식이 있어. 그리고 내 잘못을 만회하고 싶다면 이번에는 올바른 방식으로 일해야 할 거야. 다음 날 서울시장과의 미팅에 민준을 데려갔습니다. 지원 씨는 처음에 놀랐지만 제 설명을 듣고 이해해 주었어요. 미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시장은 생명의 정원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였고 시 차원에서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김영식 선생님, 다시 한번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꿔주세요.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 길, 민준이 물었습니다. 정말 저를 믿으시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히는 아니야. 하지만 기회는 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 생명의 정원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설계를 총괄하고 지원 씨는 젊은 건축가들을 이끌었으며 민준은 경영과 재무를 맡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팀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 자재는 비용이 너무 높아요. 대체 가능한 것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민준의 제안에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자재는 거주자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비용을 아끼는 것보다 사람의 안전이 중요해. 민준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비용을 절감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민준은 서서히 재건축 철학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이윤 추구가 아닌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에 의미를요. 지원 씨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 민준 씨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공사 현장에서 저와 민준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아버지, 제가 왜 그렇게 회사를 키우고 싶었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항상 일에 매달려 계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관심을 받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성공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민준의 고백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마음을 열었어요. 이영희가 떠난 후 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 일에 파묻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망각했지. 미안하다. 민준아.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서연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를 냉담하게 대했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존중의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다니. 손자 현우도 방학을 이용해 현장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건축학도로서 이번 프로젝트가 좋은 경험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뭉클했습니다. 이영희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생명의 정원 건설은 2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팀은 하나가 되어 극복해냈어요. 민주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판에서 성실히 책임을 졌습니다. 다행히 회사 자금 대부분을 반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덕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마침내 개관식 날이 왔습니다. 생명의 정원은 빛나는 유리와 나무, 그리고 초록빛 정원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건물로 완성되었어요. 중앙 정원을 중심으로 문화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노인들은 아이들에게 지혜를 전하고 젊은이들은
노인들에게 활력을 주는 공간이었습니다. 개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서울시장, 건축계 인사들, 그리고 이 공간을 이용할 시민들까지 떨리는 마음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이 건물은 제 아내 박미영을 위해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말했어요. 건축은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어야 한다고. 오늘 이 건물의 완성은 그녀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목이 메었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세 사람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지원 씨는 제 건축 철학을 이해하고 현대적 감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민주는 이 프로젝트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헌신했습니다.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제 저는 이지원 씨를 저의 정신적 후계자로, 민준을 비즈니스적 후계자로 소개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더 나은 건축의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개관식이 끝난 후 저는 조용히 미영이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방문이었어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했습니다. 미영아, 오늘 드디어 내가 원하던 공간을 만들었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위로받고 치유받을 거야. 그리고 이제야 내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 그건 바로 사람의 마음을 담는 공간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공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을 갖는 것이었어. 바람이 불어 잎사귀가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미영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돌아가는 길, 민준과 지원 씨, 그리고 현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집에 가시죠. 현우의 말에 따뜻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구나.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가족이 있는 곳, 내 마음이 편안한 곳을 의미했습니다. 생명의 정원이 완공된 후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사람들은 다시 제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고 강연 요청과 인터뷰가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가족 관계였어요. 민준이 제안한 덕분에 저는 이제 그의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나와 민준의 집 별채로 이사했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현우가 할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수락했죠. 아버지, 우리 회사를 다시 세우고 싶어요. 하지만 이번엔 아버지의 철학을 바탕으로요. 민준의 제안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제 은퇴했어.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조언은 해줄 수 있지. 그렇게 민준은 새 회사를 시작했어요. YS 건축이라는 이름으로요. 제 이니셜을 따서 지은 이름이었죠.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경영 철학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이윤보다는 가치를, 속도보다는 품질을 중시했어요. 지원 씨는 대학에서 교수 자리를 제안받았지만 현장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싶다며 민준의 회사에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설계 팀장을 맡아 젊은 감각을 회사에 풀어넣었어요. 손자 현우도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현우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유산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서연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저를 부담스러워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녀가 운영하는 갤러리에 재건축 스케치전을 열자고 제안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아버님의 스케치들은 예술작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해요.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젊은 건축학도들이 제 스케치를 보기 위해 줄을 서기도 했어요. 몇몇 학생들은 저에게 사인을 요청하기도 했죠. 75세에 이런 인기를 누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주최한 전시회 마지막 날, 민준이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아버지의 모든 건축 자료와 스케치를 디지털화해서 보존하는 김영식 아카이브를 만들겠습니다. 후대 건축가들이 아버지의 철학을 배울 수 있도록요.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을 바친 건축이 사라지지 않고 남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저는 이제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손 스케치를 하고 가끔은 지원 씨나 현우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토론하기도 해요. 그들은 제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저는 그들의 신선한 아이디어에서 배웁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점이에요. 일요일마다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민준과 현우는 저에게 회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서연은 맛있는 요리를 선보이고요. 이런 일상적인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제 일생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어요. 잊혀진 거장의 귀환이란 제목이었죠. 그 프로그램에서 한 젊은 건축가가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김영식 선생님은 건물만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건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생각하는 진정한 건축가이십니다.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결국 건축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원리는 가족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단단한 기초 위에 서로를 지지하는 기둥을 세우고 함께 지붕을 이루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이겠죠. 미영이가 떠난 지 40년이 다 되어갑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 그리고 제가 만든 모든 건물 속에 살아있어요. 생명의 정원의 중앙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면 가끔 미영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영식 씨, 결국 해냈네요. 당신이 꿈꾸던 그 모든 것을요. 그래, 결국 해냈습니다. 비록 우회하고 실패도 했지만 마침내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것은 화려한 건물이나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는 따뜻한 기억과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에요. 제가 설계한 건물들도 보이고 제 손자가 스케치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할아버지, 오늘 현장에 같이 가실래요? 새 프로젝트 시작하는 날인데 현우의 목소리에 웃음이 납니다. 그래, 당연히 가야지. 네, 첫 프로젝트인데. 지팡이를 짚고 일어납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젊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으니까요. 전할 이야기가, 나눌 사랑이, 지을 건물이 남아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걸어갑니다. 과거의 영광이 아닌 현재의 행복을 향해서요. 그리고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건축가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짓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제 삶의 건축물은 이제야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